경제적 준비 관심이 많으시죠?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돈이더군요. 그럼 최소한의 경제적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일지를 알아봐야겠죠? 적정 생활비 조사를 했는데요. 부부 기준으로 월 1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재미있는 은퇴 전문가 서병철입니다. 저는 대기업 삼성전자, 다국적 기업 ADI 코리아 전무까지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찐 직장인 출신입니다. 3년 전에 은퇴 후 좋아하는 재미를 꾸준히 즐기다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습니다. 그 후 책을 쓰는 작가, 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강연가, 시사 잡지 문화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병철 재미있는 은퇴연구소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는데요. 자발적 엔잡러로 활동도 하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평생 현역을 꿈꾸며 오늘도 뚜벅뚜벅 걷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꼭 갖춰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준비는 무엇인가요? 경제적 준비 관심이 많으시죠? 최근 우울한 소식 하나 먼저 말씀드릴까요? 부동산 급등으로 인해서 강남 모 아파트가 평당 2억 원에 거래돼서 충격을 주기도 했죠. 이 정도면 미친 거 아니야? 말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저는 이게 더 충격이었는데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의 조건을 물었는데 가족, 친구, 외모도 아닌 재산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해서 아주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퇴직을 앞둔 분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다가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역시 맨 먼저 나오는 답변은 돈이더군요. 진행했던 많은 강연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온 만큼 퇴직 후 가장 큰 당면 과제는 바로 돈임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럼 최소한의 경제적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일지를 먼저 우선 알아봐야겠죠? 가장 큰 관심사인 은퇴 후에 우리가 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표준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생활비 조사를 했는데요. 부부 기준으로 월 297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표준적인 생활을 하되 흡족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서 생활비는 간병비는 제외입니다. 그럼 은퇴 후에 얼마나 필요한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까요? 조금 여유 있게 월 300만 원으로 가정해 보죠. 은퇴 후 생활기간 30년, 물가 상승률 3%, 투자 수익률 4%를 가정하면 9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과연 9억 4천만 원이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보유한 재산 다르고요. 직업, 향후 은퇴 계획, 살고 있는 장소, 집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유입니다. 상기 평균 금액이 기준임을 고려해서 자기만의 현실적인 금융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달성하면 지나치게 돈에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욕심은 한도가 없습니다. 돈에 끊임없이 노예가 되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노후 준비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은퇴 전, 후로 나눠보겠습니다. 은퇴 전에는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배움을 통해 꾸준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H 대기업 퇴직 예정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월급을 받았는데 막상 퇴직할 때 보니 남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던데요. 재테크 관련 시간과 금전적 투자를 소홀히 했다고, 그리고 자식들 학원비에 너무 지나치게 사용했다고 후회를 하더군요. 금융 투자에 대한 배움과 동시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장이라고 하죠. 발품을 팔아서 직접 가서 보면서 잠재적 유명한 투자처를 고르고 식견을 넓히고 해당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매물 정보를 우선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럼 은퇴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투자는 커다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손실로 인해 심각한 인생의 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은퇴 후에는 보유한 자산을 보수적으로 관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강조합니다. 저는 보수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되 비록 적은 수익이라도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익형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라고 강조하고 싶은데요. 저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재미를 꾸준히 반복하면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책 출간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로 인해 인세가 들어오더군요. 기관에서 칼럼 요청을 통해 들어와서 기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각종 강연을 통해서 강연료를 받기도 하고 방송을 출연하게 되면 방송 출연료까지 이어지더군요.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금전적 수익도 수반하게 된 것이죠. 다만 현역에 있을 때보다 훨씬 금액은 적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기 고유의 힘으로 만든 수익이기에 저에게는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건강을 잘 유지만 한다면 평생 현역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수익형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노력을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즐겁게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실제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작년에 좋아하는 취미가 유사한 친구들과 이탈리아와 프랑스 와인 여행을 했습니다. 유명 와이너리에 들러서 시음을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와인을 알게 되어 행복하더군요. 또한 시음한 와인 중 좋아하는 것을 직접 구매해서 귀국했습니다. 집에서 와인 4병을 이렇게 테이블에 놓고 사진을 찍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와인을 통한 경험 소비가 이렇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구나. 그런데 막상 영이 끝나고 일상에 복귀했더니 그러한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잘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되더군요. 그리고 생각보다 마음은 흔들흔들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새삼 또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가짐에 즐거움이라는 무기를 장착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이가 들어서도 즐겁게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만 가져도 저는 시간 부자로서 즐거운 일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생업을 최우선적으로 하였기에 현실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나이가 들면 누구나 시간 부자가 됩니다. 제가 120% 보장합니다. 좋아하는 운동, 악기, 그림, 글쓰기 같은 취미 배우기, 여행 등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잖아요. 또한 사사로운 이익, 위한 얕은 관계,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선별적으로 원하시면 만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선별적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친구와의 동행은 즐거운 일상을 누리게 하죠. 또한 삶에 대한 다양한 경험으로 더 단단해집니다. 즐겁게 살겠다는 마음으로 나이가 들면 상처를 받거나 좌절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삶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걱정보다는 긍정적인 태도가 생깁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되죠. 또한 극복하기 힘든 일에 부딪히면 스트레스를 받기보단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지혜가 발휘되기도 하더군요. 그러면 결국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힘든 일과 좋아하는 일 모두가 좋은 관계,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더군요. 경험이라는 최고의 무기는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삶에 안정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듦을 편안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휴대전화 앱에 익숙하지 않아서 버스나 지하철을 반대로 타거나 잘못 내리는 경우가 없으신가요? 실토하면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도 그런데 하면서 손을 드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때로는 건강 문제 때문에 예정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도 발생하더군요. 막상 나이가
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유한 성격, 실수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나이 듦을 웃으면서 편안히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곧바로 그에 걸맞는 즐거움이라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긍정적인 사고,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 나의 쓸모를 발견하는 것, 나쁜 일은 바로 잊어버릴 수 있는 것,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 정말로 노후를 수용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는 언제나 자기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자기 내면도 단단해진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예외 없이 누구나 떠나고 싶은 충동이 강한 것이 여행인지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반면에 이런 분도 있더군요. 굳이 여행을 떠나야 하나요? 제가 깜짝 북토크를 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아, 이런 분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 방황하다가 무작정 홀로 80일 유럽 여행을 떠났는데요. 주위의 지인들이 만류하더군요. 아니 무슨 여행을 그리 길게 가냐고, 못 견뎌서 한 달 안에 귀국할 거라고 장담하는 사람도 있었죠. 심지어 그 당시는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여행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했고요.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이준열사 기념관에서 에피소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념관을 둘러보다가 송창주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한 그분의 노고에 감사드렸죠. 제가 은퇴를 했다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일은 죽을 때까지 해야죠. 적은 돈이라도 받으면서 그러면 더 좋고요. 관장님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세상이 종말에 온다면 무엇을 할 거예요? 갑작스런 관장님의 돌발 질문에 저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진짜 머리가 하얘졌죠. 잠시 머뭇거리다가 내일을 하면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관장님의 앞선 한마디가 저에게 강력하게 충격을 준 듯합니다. 아무튼 이 뜻깊은 만남을 통해서 저는 제 2의 인생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자.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 지역의 하일랜드와 스카이 섬 여행 중이었습니다. 야생화와 풀들이 저에게 갑자기 이야기를 걸어오더군요. 여기는 아주 자연이 인공적인 게 없이 정말 날자연이 유명한 곳입니다. 자연을 바라보다 시인처럼 시를 써내려가면서 자연과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아마 믿지 못하는 분도 있을 텐데 실화입니다. 나는 있으니 너무 아쉬워하지 마. 제 생각을 미리 읽고 심지어는 저를 위로까지 하는 거예요. 다시 오렴 하는 말에 저는 먹먹해졌어요. 울컥하는 감정까지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날 것 그대로의 매력, 제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군요. 꾸미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본래 나의 모습으로 좋아하는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면 어떨까? 저는 그날 뜨거운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유를 만끽하는 양처럼 제2의 인생을 살아가리라. 여행을 즐기기도 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신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대답도 하게 되었습니다. 관장님과의 만남, 자연멍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데 좋은 팁을 받기도 했죠.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진정한 나를 만난 후 저의 내면이 단단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 인생의 나침반을 설정하는 행운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는 후회 대신 그래도 괜찮아라고 긍정하는 태도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주에 호스피스 간호사 출신 작가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거기에 보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두 번째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세 번째로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네 번째로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다섯 번째로 나 자신을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만약
당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상기 5가지 중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노인대상 강연에서 동일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참석자가 세 번째인 좋아하는 자신의 감정을 가족들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를 가장 크게 후회한다고 답하더군요. 배우자, 자식을 생각하며 왜 그토록 표현하지 못한 것이 힘들었는지 모르겠다 하며 눈물을 글썽인 사람도 있었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느라 정작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죠. 한편으로는 자식이 부모의 처지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결과적으로 몰라준 서운함도 있었다고 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다만 후회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인가요? 은퇴 후 후회보다는 긍정하는 태도를 기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일본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는 나이가 먹을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도파민 분비량을 늘려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머리도 휙휙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도파민 양이 많아지면 사람은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습관화하면 좋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라고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네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줘야 했는데 하며 미안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괜찮아. 너도 그때 힘들었잖아. 저는 긍정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긍정적인 그 말 한마디가 지금도 절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기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입이죠. 입에서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상대에게 비수를 꽂기도 하죠. 반면에 긍정적인 말은 용기를 주고 상대방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무심코 나온 말이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신중하게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되는 게 인생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작은 일에 만족하는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 큰 일을 성취하려 애쓰죠. 만족스러운 삶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이루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바로 크기가 작아서죠.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횟수라고 하잖아요. 소소한 행복이 일상 여기저기에 숨어 있는데 모두 잘 못 찾습니다.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자주 발견하고 즐겨야 합니다. 어느 날 저는 아내가 새로운 압력솥 밥 기기를 장만했는데요. 쫄깃한 밥맛과 구수한 누룽지를 항상 먹을 수 있어서 이 솥밥 하나 덕분에 식사 때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더군요. 참 별게 아닌 것 같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에 만족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은퇴 후 답답한 마음에 동아리 교수님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사회적 명망도 있으시고 경륜과 지혜가 많으시니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언 좀 해주세요. 교수님은 이렇게 웃으시면서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조언을 하겠냐 반문하시더군요. 이어서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가다가 그 길이 잘못되면 그때 돌아가면 돼 라고 하시더군요. 그 자리에서 말하진 못했지만 다소 서운했습니다. 향후 제 은퇴 설계에 정답을 기대했거든요. 추후 어느 날 교수님의 대답이 정답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만의 길을 가라. 만약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가도 늦지 않다. 좋은 시도라는 뜻이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운했던 감정이 한참 후에 반성으로 바뀌었죠. 여전히 내가 남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남아있구나. 은퇴도 남의 좋은 본보기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이죠. 인생의 지혜가 담긴 교수님의 한마디가 저의 은퇴 생활에 여전히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종종 저는 은퇴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사는 모습이 부러워요. 저는 아직 재정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서 더 벌어야 합니다. 혹시 기준이 있으신가요? 질문하면 얼버무리기 일수더군요. 각종 매체에서는 은퇴를 위해 최소 월 몇백만 원은 확보돼야 한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면서 은퇴자에게 압박성 기사를 쏟아내잖아요. 물론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죠. 그런데 과연 그 근거가 은퇴자에게 맞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남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의 기준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만의 절대 기준이 없죠. 본인의 기준이 없다 보니 타인의 모습과 자기 모습을 자꾸만 비교하는 것이죠. 남의 기준에서 생각하면 은퇴를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벌어야 하니까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답게 살아가려면 자기에게 맞는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기준이 확고한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잘 나가고 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게 되죠. 기준을 정하되 반드시 절대적인 필요는 없죠. 기준을 정하도 시도하면서 그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재설정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비교의 대상이 타인이 아닌 나 자신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면 진정한 자기다운 삶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또한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 합니다. 에이, 그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걸림돌도 많습니다. 당장 어렵다고요? 그럼 내 시간 중에 5%, 10%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점차 늘어가면 되니까요. 물론 시작하더라도 어려움은 있겠죠. 내가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흔들릴 겁니다. 아마 백기를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차례 겪고 극복하는 힘든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결국 최소한의 시간을 꾸준히 투자하면 자신을 발견하고 온전한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다음 목표를 갈 때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죠. 비교를 많이 하다 보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못 찾기도 합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죠. 도전한 새로운 분야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질 겁니다. 만족은 행복감으로 이어지고요. 그간 감추어졌던 자신의 멋진 모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은 새로운 도전을 향해 떠나는 겁니다. 남을 의식하거나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빛을 스스로 발견하고 온전한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태까지 남과 비교에 익숙한 삶을 사셨나요? 바로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임을 선언하면 어떨까요?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한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도 평생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취미나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이 현재 즐기고 있는 주 여가 활동 1순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TV 시청, 모바일 콘텐츠 OTT 시청, 정보 검색 및 영상 편집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 활동을 합치면 무려 51%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영상 관련 시청을 주로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기타 문화생활, 여행 많이 간다고 생각했지만 비중이 여전히 낮아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을 경제적 부담 없이도 평생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취미나 활동인데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평생 학습관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은 서울시 50플러스가 있고요. 전남 순천에 가보니까 순천 평생 학습관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도시에도
다 있습니다. 수강료가 무척 저렴하고요. 무료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도 무척 적습니다. 저는 최근에 성남에서 진행한 렉처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스페인, 프랑스, 미국,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음악, 그다음에 춤, 그다음에 여행, 음식 등이 곁들여져서 너무 즐거웠는데요. 비용이 무려 제로였습니다.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늘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아쉽더군요. 한국형 온라인 강좌인 K묵도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대학, 공공기관, 방송사 강좌가 무료로 제공되어 활용하시면 깊이 있는 내용까지 배울 수 있더군요. 끝으로 동호회나 소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 사진, 악기, 운동, 와인, 다양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택하기가 어려우시다고요? 각 사이트 방문해서 강연 설명 및 후기를 보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현재 활동 중인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한 여행자 학교에 신입 회원의 경우 수료생 추천 비중이 40%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추천을 통해서 입학한 신규 회원들은 적응도 아주 빠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적은 이렇게 끌리는 새로운 모임을 적극 시도하면 좋습니다. 풍요로운 인생으로 가는 아주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현역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와 행동을 의미하나요? 아마 평생 현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담되시나요? 아예 거부감이 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파이어족이 한창 유행이었죠. 꿈꾸는 30대, 40대 분들은 경제적 독립 후 조기 은퇴하고서 즐기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퇴직을 앞둔 50대 분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와서 이제 좀 쉬면서 즐기면서 할 건데 무슨 평생 일을 하냐고 싫어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반면에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의 몫이라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하더라도 생계 유지를 위한 평생 현역에 머물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언급한 평생 현역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평생 현역으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금전적인 수입도 있으면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몇 년 전에 배우 이순재의 마지막 리어왕 연기라는 소식에 귀가 솔깃해서 연극 리어왕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나이가 무려 90세입니다. 주인공 배역이라서 대사가 가장 많더군요. 공연 시간이 무려 200분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맨 앞자리 두 번째에서 그의 연기 표정과 감정선까지 볼 수 있었죠. 연극이 끝나고 이런 의문이 들더군요. 67년째 연기가 과연 질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고령인 그분을 무대로 이끌게 하는 에너지원은 무엇일까? 궁금했지만 어떻게 알 방법이 없었는데요. 지난 60회 백상예술대상 특별 무대에서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새로운 작품, 역할에 대해 도전해야 합니다. 새롭게 만들기 위해 공부하고 고민하는 게 배우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역할이 창조됩니다. 그동안 연기를 아주 쉽게 생각했던 배우,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배우 수백 명이 없어졌습니다. 노력한 사람만이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연기에 완성이 없다는 게 이것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게 배우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배우만의 숙명일까요? 은퇴 전후의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곱씹어봐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기 모습을 보여주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평생 현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해 평생 현역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태도와 행복을 저는 배웠습니다. 따라하고 싶은 저의 롤 모델이시기도 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대에서 쓰러져 죽는 게 가장 행복한 죽음이라고요. 저도 그를 본받아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자신의 고유 능력을 발휘하여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오늘 잘렸어. 오늘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요. 저는
축하해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뭔 축하야, 돈이 충분치 않아서 걱정이야 라며 친구는 경제적 자유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 큰 고민인 듯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위로했지만 당사자에겐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더군요. 만약 그 친구가 목표하는 돈이 확보된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제적 자유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각 개인이 자기 의지로 행동하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경제적 자유라고 합니다. 돈이 충분해야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충분한 돈을 확보하는 것만이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임을 반드시 명심했으면 합니다. 그럼 은퇴 결정의 중요 걸림돌인 경제적 자유를 자기 고유의 능력으로 이룰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자기 고유의 능력을 쌓기 위한 3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은퇴 후 첫 3년 매우 중요한 시기죠. 은퇴 후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일에 최소 3년 정도를 몰입할 수 있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죠. 그 성과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한 자산 이외에 오래 버는 월 소득을 창출해야 합니다. 은퇴하자마자 통장은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많아지더군요. 성실히 회사 생활을 통해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을 어느 정도 준비된 은퇴자라도 돈을 까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위축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매월 소득이 중요한 이유죠. 자신만의 기준으로 매월 소득 금액의 목표치를 가능하면 낮게 설정하면 어떨까요? 낮게 설정하면 달성하면서 만족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 50만 원 어떨까요? 작으신가요? 결코 쉽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액수를 늘리기보다는 오래 버는 것이 중요함을 나이가 들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돈과 같은 유형 자산보다는 변형 자산을 키워야 합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은 흔히 유형 자산인 돈부터 걱정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런던 비즈니스 스쿨 린다 그레튼 교수는 변형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변형 자산이 뭔지를 이 사람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 변화를 돕는 다양한 네트워크 접근 능력, 변화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100세 인생을 준비하면 금전뿐만 아니라 변형 자산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합니다. 평생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 즉 변형 자산을 키우면 경제적 자유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도 변형 자산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고 변형 자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발적 엔잡러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소비하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부자에 관심이 많으시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경험을 소비하는 행복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상은 매우 동일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동일하지 않더군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상황을 또 마주치기도 하고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경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경험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 속에서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보는 것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을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산전수전 힘든 경험도 많이 했고요. 소소한 행복과 성취감도 맛보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 만나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내 파란만장한 인생을 써내려가면 책이 아마 몇 권 정도 나올 거야. 물론 이렇게 말씀하셔도 실행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한 축적된 경험과 지혜는 자신이 직접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이죠. 만약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글로 쓴다면 독자의 마음을 저는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자기의 진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읽는 사람의 마음에 강한 울림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 이야기는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면서 기억에 오래 남기도 하죠. 경험은 또 나만의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 나만의 글을 책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창성도 있고
의미 있는 글도 되기도 합니다. 저도 제 글을 쓸 때 익숙했던 회사에서의 30년 경력, 그리고 우울하고 또한 행복했던, 교차했던 은퇴 후 3년이 투영된 저의 경험이 글에 그대로 스며들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군요. 또한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저의 글은 무척 투박했지만 누군가에겐 깊이가 있고 공감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가 되면 좋은 점이 있더군요. 은퇴가 없다는 것이죠. 금전적인 측면에서 책 출간하면 인세도 받게 됩니다. 물론 어렵지만 2세, 3세가 되면 인세도 올라가겠죠. 책 출간 후 방송 작가나 강연 컨설팅 회사로부터 출연 요청이 오는 경우가 생기더군요. 물론 작가 스스로 노력으로 출연도 이어지기도 하죠. 강연과 방송할 기회가 늘어나면 자신의 경험을 소비하면서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현역인 글 쓰는 작가가 되기 위해 용기와 끈기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설사 작가가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게 저는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생애 설계 5대 영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실질적인 팁이나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생애라는 말은 너무 잘 아시죠? 네네, 맞습니다.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한 평생의 기간을 의미하죠. 그런데 왜 생애 설계가 필요할까요?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근데 퇴직, 은퇴 기간은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향후 미래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생애 설계는 크게 5가지 요소로 나뉘어집니다. 일, 재미, 관계, 건강, 경제력, 즉 돈입니다. 질문이 5대 영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실질적인 팁이나 전략이 무엇인지 해주셨는데 제가 모든 답변에 대한 그러니까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대신에 저는 이런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최소량의 법칙의 의미를 알고 이것만이라도 지키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최소량의 법칙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원소가 최소량 이하이면 다른 원소가 아무리 많아도 생육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생애 설계 5개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 재미, 관계, 경제력이 꽤 괜찮은 50대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릎 질환이 생겨서 그토록 좋아하던 여행, 등산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우울감에 빠지더군요. 결론적으로 최소량의 법칙을 잊지 말고 5개 영역 중 하나라도 무너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럼 굳이 생애 설계 5개 영역 중 가장 우선순위 하나만 선택하면 무엇이냐고 말이죠. 저는 자신 있게 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러 집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고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건강을 또 유지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0보 이상은 또 걷게 되는 거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관계, 깊은 관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재미는 저절로 생기게 마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경제적 수익도 따라오게 되고요. 그 하고 싶은 일이 계속 전문가적인 수준이 되다 보면 경제적 수익은 점차 더 올라가게 되겠죠. 묘하게도 경제력, 건강, 관계, 재미가 함께 연결되더군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은퇴 후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독하게 실천해야 할 첫 번째 습관이나 태도는 무엇인가요? 은퇴 후에도 자녀가 1순위라고요? 제가 축구 심판은 아니지만 이런 옐로 카드를 드리고 싶네요. 왜냐고요?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서죠. 직장을 그만둘 나이가 되면 자녀는 일방적으로 성인이 됩니다. 아마도 대학생 아니면 직장인 경우가 많죠.
자식을 보면 아직도 어려 보이고 도와주고 싶으신가요? 오히려 지나치게 간섭하다 보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더군요. 자녀는 때가 되면 독립을 준비합니다. 독립의 의미는 뭘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정한 관계에 거리를 둘 때라는 의미죠. 은퇴 후에는 자식과 걱정하는 것은 결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준비해야 하죠. 지금 당장 독하게 실천해야 할 첫 번째 습관이요. 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상의 루틴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과연 쉬울까요? 은퇴를 하면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기 마련이죠.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즐기실 때 일상의 루틴은 꼭 반드시 만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좋아하는 재미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한 특별한 비법이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일상의 루틴 중 누구나 실천하기 쉬운 것 하나만 말씀드려볼까요? 요즘 모바일 컨텐츠 OTT가 대세죠.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책은 자주 만나야 할 친한 친구입니다. 요즘 제가 서점에 가보니까 필사책이 유행이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별로라고 생각했죠. 책은 뭐니 해도 읽을 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일단 반쪽이나 비어 있잖아요. 굳이 저 돈을 내고 제가 책을 사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근데 막상 접해보니 달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쓴 의미 있는 내용이 담긴 필사책을 하나 샀습니다. 매일 한 페이지씩 글을 이후로 중얼거리면서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3분 정도나 걸릴까요? 근데 어느 날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인간관계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해결책이 그 책의 그 페이지에 바로 있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이해까지 됐습니다. 심지어는 작가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였죠. 하루를 이렇게 좋은 글과 시작하니 의미 있고 행복한 일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천하기 정말 쉽잖아요. 꾸준히 해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은퇴 후 재미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저는 은퇴한 분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습니다. 은퇴하니까 좋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 답변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군요. 네, 즐거워요. 아니요, 쉽지 않던데요. 왜 그럴까요? 직장을 다닐 때부터 좋아하는 재미를 추구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답변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만난 한 분은 근무할 때는 눈치가 보여서 못했는데 이제 좋아하는 철인 3종 경기 있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연주한다고 너무나 바쁘고 즐겁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반면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도 회사 일만 전념하다 보니 좋아하는 재미를 못 찾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 힘들어하는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럼 은퇴 후 재미를 찾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선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일 중심에서 살다가 은퇴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주어진 기나긴 시간은 재앙에 가깝더군요. 외로움도 밀려왔죠. 어느 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퇴 후 불어난 시간은 재미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좋아하는 재미를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내가 직접 선택하고 흠뻑 빠질 수 있잖아. 재미를 즐기면서 건강한 몸과 정신도 유지할 수 있죠.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더군요.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 행복을 나누어 줄 수도 있고요. 저절로 삶의 활력소가 되더군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도 좋지만 좋아하는 재미를 유지하려면 관심 있는 동호회에 가입하면 좋습니다. 관심사가 동일하기에 낯선 사람과의 대화도 부담감 없이 편하기만 하죠. 지속적인 모임이 유지가 되면 오래된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재미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로 발전할 수 있죠. 좋아하는 재미가 생기면 배우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더군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멘토를 통해서 자기 좋아하는 재미의 레벨을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지나치게 많은 시도를 동시에 하면 지쳐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한 가지에 몰입하는 것이 좋겠죠. 몰입을 하면 좋아하던 취미가 하고 싶은 일로 발전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도 하기 때문이죠. 몰입을 통해서 꾸준히 시도하면 하고 싶은 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재미를 찾기만 하면
과연 행복한 인생이 계속 펼쳐질까요? 안타깝게도 인간의 뇌는 공부와 일 외에는 쉽게 질려버립니다. 취미와 여행에 빠져 지내는 기간은 기껏해야 2, 3년 정도죠. 이후에는 이런 삶에 조금씩 실증내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일본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사한 경험을 한 저도 격하게 동감하는데요. 은퇴 초반에 저는 회사 일을 하느라 하지 못했던 재미를 즐기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좋아했던 긴 해외여행도 막상 다 끝난 후 마주한 일상은 그리 즐겁지만 않더라고요. 그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재미로만 끝나는 것보다 일상에서 꾸준히 시도하면서 하고 싶은 일로 발전시켜보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찾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순간 다음과 같이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회사 근무할 때 고객 만날 때 늘 명함을 하나씩 챙겨갔습니다. 근데 은퇴 후에는 사람을 만나면 무척 어색하더라고요. 건네줄 명함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물론 만나는 사람이 은퇴자라면 상관이 없지만요. 은퇴 후에도 과연 명함이 필요할까요? 자신의 이름 석자가 명함을 대체할 수는 없을까요? 자신만의 고유한 일 혹은 브랜드를 만들면 저는 명함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변화죠. 단단해진 자신의 표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변화는 쓸모있는 존재가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작가는 인쇄를 통해 수입을 올리지만 지인들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이런 자기가 직접 서명한 책을 무료로 선물로 줄 수도 있죠. 강연가는 강사료를 받지도 않고 참석자에게 강연을 통해서 용기와 감동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고자 해서 선택한 그 일을 통해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크나큰 행복이 아닐까요? 끝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의 비결이 몸을 꾸준히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은퇴자는 직장이 사라져 갈 곳이 없어 먼저 힘듭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먼저 갈 곳이 생기죠. 일을 하면 관련된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기 위해서 집을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운동하느라 별도의 시간을 내기가 무척 쉽지 않을 겁니다. 만만치가 않으실 겁니다. 차를 이용하기보단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해결이 됩니다. 하루 7,000보 이상 걷게 되더군요. 서 있거나 걷는 양이 많아지면 운동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운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완성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직장인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의 가장 큰 관심사인 연봉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완성도, 즉 목표 대비 달성한 성과에 따라 연봉 인상폭이 결정되잖아요. 그 결과가 승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완성도가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었죠. 그러니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죠. 심하게는 번아웃으로 고생하는 직장인들이 점점 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간에 무슨 과정을 거쳤는지 물어보는 사람조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완성도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당연히 마감 기한도 없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목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정할 수 있죠. 완성보다 과정이 중요함을 깨달았던 저의 경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36년간 공학도로 살았습니다. 글쓰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왕초보가 어떻게 기획 출판에 성공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는 은퇴를 주제로 정한 후 관련 서적 한 60여 권을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중요한 것에 빨간색으로 줄을 치면서 열심히 읽었죠. 다음 단계로 줄친 내용을 엑셀 시트로 잘 정리를 해서 한 다음에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나?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나흘 동안 한 글자도 쓰지 못하면서
몹시 괴로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알람을 맞추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눈이 떠진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상의 루틴이 된 거죠. 이후 9개월 만에 제가 원고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힘든 과정을 극복했냐고요? 해내야 한다는 절실함이 생긴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중에게 공감이 가는 책을 출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강연을 하고 싶다는 저의 절실함이 나타난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원고 마감이 끝이 아니더군요. 첫 책을 내는 사람이 기획 출판을 시도한다는 게 무모하다는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완성된 제 원고를 출판사에 투고를 했는데요. 다양한 이유로 거절이 이어지더군요. 역시 나는 안 되나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심지어는 메일함을 열어보는 것 자체가 두렵기도 하더군요. 아무래도 초보 작가가 기획 출판을 하는 거는 무리다 좌절하게 됐습니다. 그때 지인이 한번 메일을 다시 보내보라고 조언을 주더군요.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마지못해서 출판사에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20분이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이런 문자가 왔어요. 시간 되실 때 알려주시면 투고 원고와 관련해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결정할 수 있냐고 궁금해서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 원고를 찾고 있었다고 바로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2주 전에 제가 원고를 보냈을 땐 그냥 지나쳤었는데 혹시 제가 다시 메일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도하기도 어렵지만 한 번 시도 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도하고 또 시도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출간된 책이 대형 서점 평대에 놓인 것을 보니 뿌듯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결과 중요하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더 큰 가치를 지닐 때가 많습니다. 결과만을 추구하면 과정을 등한시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한 더 나은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결과를 추구하되 만드는 과정에서 의미와 가치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퇴 후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의 차이는 무엇이며 실제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많이 혼동하시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해야 할 일은 자기와 가족 생계를 위한 일을 총칭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회사 사장님도 있으시겠지만 아무래도 대부분은 한 직장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은 아시겠지만 제한된 나이가 되면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합니다. 물론 퇴직 나이 이전에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지금 심각한 현실이죠. 혹시 직업의 정확한 뜻을 아시나요? 자기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직업은 직장을 떠나서도 독립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죠. 하고 싶은 일을 통해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직장이 아닌 직업을 찾아야 하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일은 생계수단이 아닌 누군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이 정말로 좋아하고 즐기면서 하는 일을 의미하죠. 저는 은퇴 후에는 해야 할 일과 결별하고 진정한 하고 싶은 일로 과감하게 갈아타라고 강조하는데요. 기존에 해왔던 일을 다시 연장하거나 지금까지 일을 해왔으니 놀기만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추후에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을 봐왔기 때문에 저는 꼭 이 부분을 실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시작했을 때 조급함을 이겨내고 3년간 지속해야 한다는 조언의 실제 사례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3년은 힘들 거예요. 3년 전인데요. 제가 영국 여행할 때 영국 현지인 집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은퇴를 했다고 했더니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었어요. 이유가 그분이 유명한 컨설턴트 출신이었습니다. 은퇴 후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근데 그분은 3년은 힘들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 뭔가 함축된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지 사실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왜 3년이라고 답변했는지 물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군요. 나도 은퇴 후 기존 일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 삶의 동기와 패턴을 수정하는데 3년 정도 걸렸죠. 저도 이제서야 3년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1만 시간은 아시겠지만 매일 3시간씩 훈련할 때 1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에 작가 조시 카우프만은 1만 시간은 최고의 전문가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다. 일반인에겐 맞지 않는다. 반박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려면 필요한 건 20시간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1만 시간, 20시간의 법칙을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속도를 파악하고 자기 시간의 법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효율적인 특정한 하루 시간대를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은퇴 후 제 일상에도 작은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오전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알람 소리 없이 매일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곧바로 서재에서 2-3시간 동안 책 읽기, 필사, 글쓰기를 합니다. 과연 은퇴 후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좋아하던 취미를 즐기다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일상의 루틴이 되고 오직 하나에 몰입했습니다. 자기 시간의 법칙을 정하고 꾸준히 실천했더니 원하던 책을 출간하게 된 것이죠. 책 출간을 계기로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고마운 분들이 많아졌고요. 방송과 강연이라는 새로운 샛길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3년간 꾸준히 지속한 그 결과입니다. 이제 책, 강연, 방송, 기고 등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면서 재미있는 은퇴 전문가 땡땡땡이라는 브랜드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오직 하나에 몰입해야만 성과가 난다는 점에서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와 극복 방법은 무엇일까요? 강연 잘하실 것 같은데 한번 연락하세요. 처음 본 K 컨설팅 회사 사장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이런 제안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면 잘 아실 텐데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일단 기분이 좋더군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나 찾았는데 동시에 해도 될까 하는 고민이 생긴 거죠. 한 지인을 제가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인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저는 반반이었는데요. 솔직히 새로운 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주어졌기에 함께 동시에 하고 싶었죠. 많은 은퇴자라면 겪게 될 유사한 상황일 겁니다. 과연 여러분이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받죠.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너무 바빠서 지치고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과로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느끼시나요? 멀티태스킹을 잘하던 과거의 제 모습은 과감히 지워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진도가 나가지 않거나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만 벌리고 수습을 못하는 많은 분들을 저는 목격하고 조언을 해주고 싶지만 안타깝기만 하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한 가지 일에 몰입해야 하는 이유죠. 즉 하고 싶은 일이 많을 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극복해야 합니다. 동시에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다양함에 굉장히 즐거울 수도 있지만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저는 고민 끝에 한 가지 책 쓰기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제가 접한 게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직장인들은 근무하실 때 상당히 방해를 많이 받으시죠? 전화가 오거나 이메일이 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 있던데요. 직장인들은 3분마다 방해를 받으며 다시 돌아오기까지 평균 23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무려 하루 이틀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몰입하려면 가능하면 좋아하는 재미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로 인해 몰입을 다시 하려면 상당한 시간, 시일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 가지 일에 몰입하며 성과를 내면 그 이후 또 다른 일에도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한 가지에 몰입하는 것을 반드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특히 몰입하기 힘든 환경으로 치닫고 있죠. 그중 가장 큰 장애를 주는 것이 스마트폰 아닐까요? 어떤 분이 이런 재밌는 여행을 기획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스마트폰 없이 세계 여행을 기획하던데요.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모든 예약을 하려면 스마트폰 없이는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많은 정보를 얻고 활용하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죠. 하지만 손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쳐다보는 스마트폰은 몰입이 절교해야 할 친구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헤어질 수 없다는 게 문제죠. 현실적인 대안으로 일에 몰입할 때만이라도 잠시 만나지 않는 친구로 여기면 어떨지요? 은퇴 후 자유시간을 활용해 자신의 세계를 개척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 삶도 매일 일상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실천했는지가 아마 중요할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것이 우리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돈처럼 소중한데 또 누군가에겐 너무나 긴 하루가 고통이더군요. 일 있을 때는 가야 할 직장이 있기에 자기만의 시간이 부족해서 달리 방법이 없었죠. 은퇴 후 주어진 자유 시간을 어떻게 온전하게 활용하느냐, 은퇴의 성공 여부를 좌우합니다. 그럼 소중한 자유 시간을 활용해 자신의 세계를 개척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가장 좋아했던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면 좋습니다. 나머지 현재 좋아하는 것 중 가장 애착이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에 그치지 마시고 글로 한번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은 이상한 마력이 있어요.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마력이 있죠. 이 문제는 남에게 의존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동안 소홀했던 자신의 세계를 찾을 수도 있고요. 또한 고이든 아니면 실수로든 상관없이 정도가 아닌 샛길로, 그 다음에 둘레길로도 빠져봐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좋아하죠. 정도만을 많이 걷습니다. 늘 하던 패턴대로 사는 사람은 새로움에 접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가던 길로 동일하게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주말마다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는 사람으로 인산인해잖아요. 봄, 가을엔 특히요. 산에 가면 의뢰 나는 정상 정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상이 아닌 둘레길도 있죠. 힘들지 않게 가면서 자연을 오래 보면서 더 즐길 수도 있고요. 함께 간 사람과 편안하다 보니 길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더군요. 또한 샛길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샛길이기에 겁이 난다고요? 만약 잠깐 길을 잃더라도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샛길로 빠졌던 변화가 색다른 경험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군요. 일상에서도 어제와 다르게 오늘을 살아보면 다름으로 변화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새로움을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새로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멘토를 만나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 활약하는 멘토를 만날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가면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멘토와 동행하며 현재 활약하는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바로 이거야. 마음속으로 소리를 지르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멘토를 통해서 관련된 사람을 소개받아서 새로운 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혼자만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 혼자 밥도 못 드신다고요? 제가 아는 한 형님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은퇴하게 되면 기존 인간관계는 느슨해지다가 결국은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지죠. 심지어는 90%까지 인간관계가 사라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에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허무감과 우울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긴 하루가 재앙에 가깝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쓰는 사람만이 혼자의 품격을 획득하며 혼자의 권력을 갖게 된다고 제가 좋아하는 이병률 시인은 말하더군요. 무척 공감이 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향후 어떻게 살아갈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근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마음 근육은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단해진 자신은 고개를 돌려 다른 사람을 향해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인간관계는 훨씬 더 깊고 넓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하는 이유죠. 그럼 혼자만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루 중 자신에게 맞는 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올빼미형과 아침 인간형으로 나뉘죠. 저는 아침 인간형으로 오전이 좋아서 일어나자마자 2시간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필사책을 통해 필사하기도 하고 관심 있는 책을 읽기도 하고 찔끔찔끔 글쓰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뭔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군요. 좋아하는 혼자만의 공간을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선호도에 따라 집도 좋고요. 마음에 드는 카페를 찾는 경우도 있고 조용한 도서관에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 환경을 이렇게 바꿈으로써 훨씬 나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부부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화법이나 태도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 혹시 기억하시나요? 각 가정집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아무도 나가지 않는 한 공간에서 가족들, 부부들끼리 갈등이 많았을 텐데요. 저는 은퇴 후에 집에 부부가 함께 머문다는 것, 코로나의 상황이 매우 유사하기에 그걸로 이해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함께 머문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생기더군요. 심지어 식사, 집안일도 분담하지 않는다면 진짜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잔소리까지 이어지면 갈등이 고조되고 폭발할 수도 있죠. 저도 유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잔소리는 정말 아무리 좋은 잔소리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긍정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충분히 괜찮아 라는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해본 적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색하시겠죠. 배우자를 지지하고 숨겨진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용기를 주는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말하는 어떤 이야기라도 귀를 기울여주면 좋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이라면 직장에서 힘든 일, 아니면 일상에서 힘든 일을 털어놓을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할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꼭 습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또 때로는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때로는이 무척 중요합니다. 부부간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죠. 하루 종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부관계에 죄송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취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으시죠?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는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입니다. 은퇴 후에 부부는 각자가 좋아하는 취미, 하고 싶은 일을 쫓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여행, 운동, 취미를 함께 하는 거죠. 즉, 따로 또 때로는 가치를 추구하면 일정한 거리가 생기고요.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어떤 시간, 그리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일을 비중 있게 함께 해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20% 남짓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전히 가사 부담은 아내의 몫이라는 결과죠. 은퇴 후 제가 집안일을 해보니 아내의 존재에 대해서 새삼 존경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요리, 설거지, 청소,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면 하루가 정말 휙 하고 지나가 버리더군요.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졌기에 은퇴자는 가사 분담률을 높여야 합니다. 집안일 역할을 재설정만 해도 부부가 이렇게 미소 짓는 일이 많아집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잘 커줘서 고맙다는 칭찬이 가지는 심리적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중 빈도수가 가장 높은 말이 뭔지 아시나요? 하지 마라, 고쳐라, 반드시 해라 이런 말입니다. 좀 찔리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마도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자녀를 위한 조언이라고 생각하셔서 말하실 겁니다. 그러나 왠지 강요하고 압박까지 하는 듯해서 다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모의 조언은 과연 올바를까요? 맞을까요? 급변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과거 부모의 생각이 향후 자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지적보다는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잘 커져서 고마워 라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칭찬은 자식에게 자신감을 주기도 하고요. 용기를 줍니다. 또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마음 근육이 될 수 있죠. 칭찬을 들으면 칭찬을 다시 돌려줄 확률도 높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또 주위 사람을 변화시키는 작은 기적이 지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실제로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기 위한 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난 딸 학원 수업 때문에 가려고 했던 해외여행 포기하려고 한 회사 동료가 학원 진도 쫓아가기 힘들다는 이유로 가족 여행을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자식의 학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결정이었을까요? 지금은 바쁘니 은퇴 후에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족과 오랫동안 꾸준하게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과 친해지려면 물리적인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은퇴 후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기 위한 팁을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먼저 일상에서 대화할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합니다. 한 기업에서 가족과 하루 평균 얼마나 대화하시나요를 조사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1시간 미만 대화한다라는 답변이 무려 65%나 나왔더군요. 대화할 기회를 확대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서로 너무나 바쁘죠. 식사 자리에서 자식에게 질문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는 시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자녀가 학생이라면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떠니? 혹은 직장인이라면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떠니? 너무 단순하다고요? 생각보다 이 하나의 질문으로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저녁 식사 때 두 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언제 가장 행복했었니? 이러한 질문이었죠. 해외 가족 자유여행이요. 둘 다 똑같이 대답을 해서 제가 살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 두 딸에게 가장 큰 선물이 해외 가족 자유여행이었구나 생각하며 뿌듯하더군요. 이런 질문들이 자신의 현재와 과거의 삶을 떠올리며 재미있는 대화가 이어지게 합니다. 부모, 자식 간 관계는 질문을 통한 대화가 돈독하게 만듭니다. 또한 집밥, 외식, 요리, 걷기, 등산, 독서, 운동 경기, 스포츠, 가족이 좋아하는 재미를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를 설정해서 이끌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소통을 통해서 가족 간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결국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일상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가족 여행을 떠나라고 권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뒤로 미루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왕이면 은퇴자 혹은 자녀가 기획하는
자유여행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준비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패키지 여행보다 훨씬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면 서로가 만족감이 높을 겁니다. 예기치 못한 심각한 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함께 또 해결하면서 더욱 가족애가 끈끈해지기도 하죠. 일정 협의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최소한 한 번 혹은 두 번은 떠나면 어떨까요? 일정이 여의치 못하면 부부 중심으로 일정을 잡고 자녀들은 시간이 가능한 기간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죠. 참고로 저희 가족은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등을 두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가족 여행 매우 소중한 경험이자 기억입니다.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은퇴 후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단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과연 성공한 인생인가요? 단 한 명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마 쉽게 대답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은퇴 후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한결같은 친구여야 합니다. 인상적인 인터뷰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요. 배우 송강호 씨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독 봉준호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가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체중이죠. 거장하게 맞는 풍채를 갖게 되었죠. 웃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한결같죠. 너무너무 한결같죠. 그것도 놀라운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8년 동안 함께한 두 사람, 우정의 비결이 바로 한결같다였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인생의 상황이 좋을 때와 나쁠 때 대하는 태도가 거의 변함없이 언제나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마음을 툭 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죠. 힘든 가정사는 누구나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죠. 좋은 친구인 경우는 예외더군요. 최근 친한 친구가 어머니가 앓고 있는 치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털어놓더군요. 그로 인해 벌어지는 가족 간의 갈등을 토로하며 매우 힘들어 했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 했을까요?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다소 위로가 되는 듯 하더군요. 친구란 행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특히 슬픔을 나누고 공감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만나면 편안하고 즐거운 친구죠. 만나면 그저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이야기도 약간 겉도는 것 같고 헤어져도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즐거움이란 것이 빠져 있더군요. 웃기는 이야기를 못하는 친구라고 저는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면 즐거워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만남은 지속되기 마련이죠. 즐거움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닌 편안한 즐거움이면 더욱 좋고요. 마음이 통하는 친구는 편안함까지 주고받잖아요.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취미를 혼자보다는 동호회에서 즐길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혼자서 즐기는 취미, 물론 즐겁고 편하기도 하죠. 근데 묘하게도 한계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더군요. 반면에 함께 하면 누구나가 코칭을 해주거나 때로는 필살기를 제공해주기도 하더군요. 취미는 혼자보다는 동호회에서 즐길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즐거운 경험을 함께 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모임에 처음 갈 때 서먹서먹하죠. 인간관계에 유독 소극적인 태도로 마음을 닫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혹시나 상대방이 싫어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설 수 있죠. 그와는 반대로 상대방도 마음을 활짝 열게 됨을 금방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보여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취미 동호회는 처음 만나도 공통된 관심사 덕분에 대화가 쉽게 통하고 빠르게 친하게 지내집니다. 좋아하는 취미 이야기는 빠지면 서로 마음을 저절로 열게 때문입니다. 동호회 운영진 활동에 참여하면 좋습니다. 회원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하고요.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봉사하는 역할을 하기에 능력도 있고 마음 씀씀이도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더군요. 저도 한 여행작가 학교를 수료하고
기획 일을 하다가 지금은 동문회 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진과 함께 일하면서 보람도 있고 또 끈끈하고 깊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더군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만남은 은퇴로 인해서 크게 위축됐던 사회적 네트워크도 오히려 확장되는 효과도 있어 좋습니다. 또한 배움과 성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더군요. 취미 동호회는 선배와 후배가 늘 존재하게 됩니다. 입회한 시기에 상관없이 고수와 초보도 함께 공존하게 되죠. 초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고수들과 함께 하는 시간만으로도 배우는 게 많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한 고수의 경험담이 자극제가 되기도 하더군요. 다음 단계로 발전하면 성취감도 맛볼 수도 있고요. 축적된 배움을 통해서 자기의 성장과 함께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도마 위의 재료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서 항상 새롭고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였던 에드워드 리 아시죠? 그 이균 셰프의 말입니다. 이게 음식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은 상식을 뛰어넘는 각자의 고유한 이야기를 품고 있을 겁니다. 다만 해야 할 일에 몰두하느라 지금까지는 원하는 자신만의 삶을 살기가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제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대명제잖아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재미있게 살 것인가 라고 말이죠. 재미있게 라는 단어만 넣었는데 어떤가요? 아무쪼록 저의 이 방송이 은퇴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진정으로 가고 싶은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상에서 자신의 세계를 개척하는 기쁨과 감동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발적 엔잡러로서 평생 현역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오늘 다 못다한 이야기는 은퇴 후에는 재미있게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내용을 보셔도 되고요. 그동안에 이제 촬영했던 뭐 유튜브라든지 EBS TV 평생학교에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